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미연합 쌍용 상륙훈련이 동해에서 시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오늘 아침 SRBM 2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오늘 제주 해역에서 훈련하다 내일은 부산에 입항할 예정인 미국의 핵추진 항모 니미츠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 성폭력 혐의로 구속 수감 중에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 씨 범행의 조력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OTT 생태계의 파괴자로 지목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에 대해 경찰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공조해서 전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폐해와 대비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주제입니다. 미국의 경항모가 동해에서 쌍용 상륙 훈련에 참가 중인데요. 진짜가 왔습니다. 바로 핵추진 항모인 니미츠인데 지금은 제주 남방에서 훈련 중이고 내일 부산항에 들어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 지금 봤더니만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332m인데요. 축구장 면적의 3배나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그 함재할 수 있는 항공기만 해도 한 80여 대 된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북한의 어떤 핵이 고도화되고 그 과정에서 지난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것들이 사실상 워게임, 전쟁 그냥 인터넷 게임 하는 수준으로 하다가 최근에 실질적으로 그 한미 훈련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쌍용 훈련, 아마 2주 전에 저희가 그 방송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서서히 지금 북상을 해와서 지금 제주도 남방에 지금 떠 있고 나아가 내일이면은 부산항에 입항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부산에 계시는 분들 입이 떡 벌어지는 그 니미츠호의 위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꺼려하고 그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에 헤일이라는 핵쓰나미 훈련을 했다고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평양 인근에서 SRBM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를 했는데 이게 이 니미츠호를 사거리로 한 견제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SRBM은 원칙적으로는 이 सब머린,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어디에서 언제 발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탄도탄 그 미사일보다 위력이 높고 어떻게 보면 숨겨진 위험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그 바다에서 2박 3일 동안 다니다가 배 항공모함 인근에서 터뜨림으로써 쓰나미를 일으켜서 함대를 전멸시킨다라는 그런 작전을 지금 시연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은 결국 한국으로 한반도의 상공으로 이 니미츠호를 비롯해서 미국의 해군력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무력 시위성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에 대한 한미 간의 군사적인 어떤 그 무력 시위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북한에 굉장히 큰 압박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실제 제가 아는 한은 한미 군사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북한 또한 전시태세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 훈련을 하다가 실제 상황이 되면은 그때 대응한다라는 것인데 결국 한국에서 한미 군사 훈련을 하면 할수록 북한으로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국력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북한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니미츠가 이제 제주 남방에서 오늘 훈련하고 내일 부산에 들어오면은 북한의 견제가 더 심해질 텐데 그 소식은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김연아 퀴즈가 세계 피겨계를 한번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의 차준환, 이혜인 선수가 동반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특히 이 남자 피겨가 메달권 진입만 해도 사상 최초인데 은메달을 땄어요. 네, 이번에 차준환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남자 피겨 선수가 메달을 딴 게 이번에 사상 최초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낸 것이고 더군다나
차준환 선수가 혼자 그 남성 부분에서만 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네. 이혜인 선수가 그 앞서서 예, 여자 부문에서 이미 은메달을 땄거든요. 네. 그래서 사상 최초로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남녀 동시에 동반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차준환 선수 저도 이 연기 모습을 봤는데 1위를 한 금메달을 딴 일본 선수에 비해서 뭐 뒤지지 않는 기술과 뭐 예술 점수가 아주 급성장을 했는데 예. 그 007 OST 예. 이거 뭐 다 찾아봤다고 하고 예. 마이클 잭슨 노래도 뭐 모두 섭렵했다고 하네요. 예, 차준환 선수가 이번에 이제 2개를 한 거예요. 프리스케이팅에서는 007 OST에 맞춰서 연기를 선보였고 네. 그다음에 쇼트 프로그램에서 마이클 잭슨 메들리를 선보였거든요. 네네. 뭐 빌리진, 스무스크림이나 이런 노래들에 맞춰서. 근데 요 세계 선수권 전까지 지금 마이클 잭슨의 노래하고 조금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마이클 잭슨 노래 계속 듣고 또 007 OST도 계속 듣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야말로 마이클 잭슨 노래하고 찰떡같이 잘 붙는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개인 최고점 296점으로 은메달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금메달리스트가 300점 조금 넘은 거니까 네. 보입니다.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잭슨 노래도 이번에 정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성장을 한다면 네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금 그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차준환 선수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2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연아 선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선수들을 함께 격려했는데요. 그 장면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어느 선수가 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출장하게 될지는 선발을 해봐야 알겠지만 누가 선발이 되든 좋은 성적을 선수 시절에 저한테도 이런 이제 주니어 선수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김연아 퀴즈 맞습니다. 이 두 네. 선수 오늘 금이환영을 하죠? 네, 오늘 이제 금이환영을 하게 되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라는 거대한 거목이 평지 돌출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 전례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 전까지 그래 김연아 선수도 방금 뭐 내가 과거에 이런 정도의 뭐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김연아 선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개척의 길을 갔던 것이고 그렇죠. 그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 때 꿈을 키웠던 김연아 키즈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기량이 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차준환 선수하고 이혜인 선수가 한국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메달을 딴 것이고 이런 속도로 김연아 키즈들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 이런 데서 굉장히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2026 밀라노에서는 네. 3년 뒤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준환 이혜인의 동반 금메달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메달의 색깔을 굳이 뭐 이야기 뭐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메달을 따든 안 따든 상당히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관이 무려 200명 넘게 JMS 정명석 씨의 신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관련된 곳을 1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정명석 씨의 구속 만료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런 제목의 이 다큐가 큰 화제가 됐는데요. JMS 정명석 씨 그 뿌리가 네. 40년이 훨씬 넘죠. 예, 1980년에 신촌에 이른바 신촌 오영제라고 불리는 그 5명의 추종자들하고 함께 신촌에서 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주로 이제 유명대학교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해가지고 1980년대에 급속하게 교세를 넓혔고 네. 그때 포교가 됐던 대학생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는 의사가 되고 누구는 교수가 되고 뭐 누구는 검사도 됐다고 합니다. 검사도 나왔다죠? 여기저기 사회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JMS의 교세를 넓혔다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이 교주, 뭐 총재라고 부른다고는 하는데 정명석 씨가 자신의 장담대로 성폭행한 여성이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참 믿기 힘든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JMS 반대 단체인 저희 반대 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도영 단국대 교수의 주장인데요. 김도영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에 정명석 씨가 나의 지상 목표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목표가 뭐냐면 1만 명을 하늘의 애인으로 만들어서 성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목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하늘의 애인, 성적인 구원, 이게 바로 1만 명의 여성하고의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가 아니냐. 근데 성적인 관계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다 할지라도 크게 봤을 때는 어떤 가스라이팅에 의한 성폭행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정확히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됐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명석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지난 2008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18년에 다시 외국인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돼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간치상, 중강간, 강제추행 등 여러 가지 그 공소 사실이 있고 현재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 2명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성범죄는 요즘 기본적으로 구속 기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속돼 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지금 그 JMS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 중에 하나에서 다니면서 JMS에 가입했는 적이 있었고 지금은 탈회하신 거. 지금은 탈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의뢰인 중에 한 분이 지난번 10년 동안 실형을 받았을 때 그때 피해자의 한 분으로서 이제 본인이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후에 이 사건이 다 이제 해결이 됐나 했는데 이번에 어떤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정말 10년의 어떤 그 구속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네. 재판을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명석 씨 올해 나이가요 79세입니다. 1945년생인데 이 수감 중인 151일간 무려 265회나 외부인을 면회해서 이게 황제 접견 아니냐 이런 주장과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일반 접견 3번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인을 만났다고요? 네, 나머지 모두 변호인 접견이었다고 하는 건데요. 151일간 말씀하신 대로 265회, 그러니까 평균 하루 1.8회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1.8회꼴로 그 3회를 제하면 나머지 몽땅 다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변호인을 만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뭐 변호도 있었지만 뭐 개인적인 환담도 나누고 좀 말동무를 변호인이 해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변호인을 통해서 교단을 계속 지배했던 것이 아니냐. 네. 황제 뭐 접견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행각을 돕기 위해서 앞서도 최 변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뭐 검사다, 군 장교, 또 공직자, 언론인까지 배후에서 정 씨를 도왔다. 이런 주장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포교의 자유를 우리가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것이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법적인 측면에 위반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JMS가 왜 이단이다라고 하냐 하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렵습니다만 한 남성이 10,000명 이상 되는 여성과의 어떤 그
어떤 성적 접촉을 했다라는 것은 접촉을 했다는 하려고 했다. 예, 하려고 아직은. 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사회적인 어떤 그 규범에서 허용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교주를 비호하는 세력으로서 검사, 군 장교, 공무원, 언론이 있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네.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한 검사가 면직을 됐어요. 면직된 이유가 JMS에 대한 어떤 비위를 이렇게 추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국 관련 기록을 한 검사가 계속 지켜보면서 그것을 추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압박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 다큐에 보면은 네네. 그 홍콩에서 한번 체포조가 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신상을 알고 보복을 가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검사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유력한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사법시험을 합격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JMS에서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어떤 그 부탁을 받았겠죠. 네. 지금 이렇게 그 JMS 그 총재에 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조치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단순히 검찰에만 있겠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뿐만 아니고 또 공무원 조직에도 상당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개인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성범죄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사나 수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JMS 2인자로 알려진 정모 씨가 화제입니다. 사실상의 공범이고 조력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의 어마어마한 사치 행각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정모 씨가 JMS에서 목사로 활동한다고 하는데 2인자라고 하고 그런데 정모 씨가 입은 그 복장을 분석해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분홍색 땡땡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 170만 원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레스. 돌체앤가바나 예. 드레스는 한 예. 400만 원이 훨씬 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밖에 다른 옷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뭐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 분홍색하고 하얀색 네, 원피스 그건 같은 경우에 830만 원짜리도 830만 있고. 원이라고 하고 시계는 또 뭐 9천만 원짜리도 있고 저게 이제 보석인데요. 바세령 콘스탄틴 계열 중에 가장 비싼 계열입니다. 그리고 거의 또, 1억 원이에요. 또 다른 시계는 1억 6,800만 원에 달한다고 해서 네. 신도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로 초호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200명이 넘는 수사관을 투입해서 JMS 수련원, 본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 강도 높게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도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현재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과 동시에 또 검경 합동 수사를 통해 가지고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가라. 추가적인 그 혐의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어떤 그 수사까지도 지금 지시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경찰 120명, 검찰 80명, 합해서 200명이 넘는 그 검경 수사권이 합동으로 해서 충청도에 있는 JMS 연수원 그리고 또 정명석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좀 더 그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은 미성년자를 비롯해서 네. 추가적인 여성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최종적인 수사를 한 다음에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떤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사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최대한 감추려고 했었는데 네네. 이것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용기 낸 어떤 행동이 있고 또 그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 발본색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범죄에 경찰 120명 수사관 또 검찰 수사관 80명 이렇게 투입된 전례가 물론 있겠지만 저거 어느 정도 규모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수사관 검경 수사관 20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그 기억하기에 뭐 대구나 대전지검에 있는 그 검찰 그 수사관하고 다 합쳐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결국은
투입되는 인원이 물론 뭐 한꺼번에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연인원이라고 기간 동안 그러죠? 하기 때문에 예. 연인원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에 걸쳐서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JMS와 관련되는 뭐 분당에도 지금 뭐 교회가 있고 또 충청도에도 지금 그 연수원이 있는 등 전국에 걸쳐 가지고 지금 범행지로 그리고 범행 피해자가 있다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소 고발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있다라고 지금 돼서 범죄의 단서가 있는 곳에 어떤 법원의 영장을 네. 청구를 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적어도 지금까지 봤을 때 뭐 언론에는 지금 뭐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성남 그리고 충청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어떤 JMS의 어떤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지 못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경이 이렇게 대규모 수사관을 투입하고 또 수사의 속도를 내는 이유가요. 정명석 씨의 1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그러니까 4월 27일이면 끝나기 때문이라는데 지금 이게 막강한 자금력과 뭐 변호인들을 다 동원해서 이 방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왜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마 뭐 최근에 약간 뭐 정치적인 부분입니다만 예컨대 뭐 아주 요즘 유명한 유동규 씨가 징역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가 1년 되니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왜냐하면 1심 재판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6개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길게 한다 하더라도 1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네. 결국 작년 4월 달에 기소가 됐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같이 재판을 할 경우에는 4월 말일경에 석방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27일이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와가지고 피해 여성들에게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경 간에 그 변호인과 검찰 간에 이 치열한 어떤 변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5차 공판기 이래 그러니까 JMS 측에서 증인을 5명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정작 당일 그 증인이 하나도 안 나와버렸어요. 뭔가 그 손을 쓴 건가요? 그렇죠. 결국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다음 기회를 잡아야 되고 다시 불러야 되는데 그렇네요. 그때 안 나오면은 결국 4월 달 넘어서까지 질질 끌어가지고 석방시키려고 하는 변호인의 의도가 4월 거기에 있는 것이죠. 27일을 넘기려고 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4월 27일 12시, 새벽 12시 되는 날 석방해야 되는 거거든요. 새벽에 나와야 되네요. 안 그러면 불법 구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인으로서는 최대한 재판을 늘리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 반면에 네네. 그 반면에 추가 기소를 할 경우에는 계속 추가 기소를 된 걸 가지고 또 6개월, 1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경으로서는 추가적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4월 27일 이전까지 구속영장을 추가적으로 청구해서 계속 석방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법적인 치열한 어떤 공방 예측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 사건입니다. JMS는 젊은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춤이나 악기,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친밀감을 조성하고 또 모델단, 의전단 등을 모집한다고 접근하는 매우 특이한 포교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네, 포교 방식이 특이한데 무슨 예를 들어서 모델 지망생 같은 여성들한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젊은이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고 사회 진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나 친절하게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가르쳐줄게, 무료로 모델 워킹 가르쳐줄게, 네. 이런 식으로 친절한 언니들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무료로 이제 가르쳐주면서 그러다가 슬슬 이제 신뢰감 형성된 다음에는 그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참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이분이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이제 정명석 씨가 그게 소개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JMS의 정명석 교주다 네, 이거죠. 맨 마지막에. 근데 이제 그 맨 마지막 단계가 됐을 때는 이미 그 친절한 언니들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무료로 뭔가를 가르쳐주고 인간관계를 올가매는 이런 방식으로 포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변호사님. 이제 이단으로 원래 이게 지금 지목이 됐잖아요. 사이비 종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종교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결국은 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단과 기존 정통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를 두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물론 종교의 핵심은 어떤 기본 교리, 예컨대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어떤 그 신앙 그 고백에 의해 가지고 성경의 무오류성, 성경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해석하려고 하는 반면에 JMS 같은 경우에는 성경 자체를 굉장히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결국 그와 같은 의미는 최종적으로 올 사람은 그 정명석이 예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림 예수. 그렇죠. 네. 결국은 사람을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결국 그와 같은 교리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아니까 문화적인 선교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을 가장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확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화도 신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을 넘어서 재산에 대한 지나친 헌납 요청 그리고 또 재산을 넘어서 신체적인 성적인 서비스까지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데도 할 것도 없습니다. 112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이 범죄 신고부터 범죄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앞서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과 검경에 그런데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수사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소식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저희가 정리해서 또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더 글로리 시즌2가 세계 1위를 질주하면서 OTT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공짜로, 아예 공짜로 이런 콘텐츠를 퍼나르는 이른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2가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위를 확인했는데요. 넷플릭스의 이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도 넷플릭스를 안 보는데 더 글로리 시즌2를 봤다는 시청자가 수억 명에 이른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 서비스가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런 그 콘텐츠에 대한 평점 같은 걸 올리는 한 사이트에 더 글로리에 대한 평점 댓글이 16만 개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한 사이트에 네네. 중국에 수많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중국답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글로리를 봤다는 말인가. 근데 그 전에도 중국 네티즌들이 보면 한국 드라마에서 중국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조금 안 좋게 중국이 표현됐다 싶으면 바로 중국에서 반발하는데 네네. 문제는 그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된 적이 없는데 네네. 그때마다 반발이 크게 대규모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공연하게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불법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누리꾼들은요,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한국에서도 훔쳐보지 않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래서 등장한 게 소위 누누TV 화제입니다. 누누TV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가요? 누누TV. 저도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P2P 사이트, 소리바다 해서 MP3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초고속 인터넷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해서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든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에 있는
아주 핫한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와서 거기에 접속하면은 다 사실 거의 실시간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한마디로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저작권 침해입니까? 그러니까 쫓고 쫓기는 겁니다. 해외 사이트를 두고 해서 그것을 막으면은 또 다른 데서 해서 하는 것처럼 마치 옛날에 이제 뭐 P2P 사이트 이런 부분에 대한 이른바 어둠의 경로를 통한 이 그 동영상 서비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한한령 한국 콘텐츠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렇죠. 그걸 하니까 결국 본인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다 보고 있으면서 돈은 안 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금 누누TV라고 사실상 그 운영 주체가 한국인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뭐 돈을 5,000원, 10,000원 내고 보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하는 걸 보더니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야 너네도 똑같지 않냐라고 하면서 지금 네네. 한국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짜니까 본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문제인데 그 이용자 수 실로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저도 이번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월간 이용자 수가 1,000만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전체 OTT 시장에서 1위가 넷플릭스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의 한 달 그 활성 이용자 저 수가 위에 이제 빨간 게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공식이고 밑에가 비공식 이제 그 사이트들이에요. 불법 사이트. 불법 사이트가 아니라 밑에는 이제 다른 사이트들인데 그러니까 1위가 넷플릭스가 1,150만 정도가 되고 2위가 티빙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이트 OTT 중에서는 1위가 티빙인 겁니다. 넷플릭스는 외국 서비스니까. 우리나라 서비스 중에서 1위가 티빙인데 474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법 서비스인 누누라는 곳이 티빙의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1,000만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누 TV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더 글로리 방영 이후에 누누 검색량이 2,1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도 아니고 그러니까 100배가 넘는 2,100%.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양인데 이게 다 불법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듯 불법 스트리밍이 계속 논란이 되자 우리 문체부에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 지금 말씀하신 누누 TV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 문제는 그 저희 문체부 내에서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교하게 대응하고 개선할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으며 관계부처하고 그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나서자 누누TV 측은 국내 콘텐츠를 내리겠다. 뭐 이런 안내문을 올렸다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약간 절반은 코미디 같은데요. 네. 결국 그 대한민국 내가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만든 오리지널 컨텐츠는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글을 이제 공지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저게 이제 공지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위에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앞으로 이게 계속 이제 그 이슈화되고 있다 보니까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티빙 뭐 5번 뭐 이런 KT 뭐 이런 거를 내리겠다 이런 거예요. 결국 한국 넷플릭스 같은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에 올라왔는 사이트 컨텐츠에 대해서는 요청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시나리오지만 해외에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제작하는 것처럼 여러 개 섞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이란 것이 무자료로 탁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콘텐츠는 올리지 않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모든 서비스를 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한국에 있는 콘텐츠만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서 앞으로 수사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이 공지문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또 요새 카지노라든가 이런 인기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 디즈니 플러스 그건 쏙 빠졌어요. 예, 좀 황당한데요. 이번에 안내문을 보면서 대중을 우롱하나? 이런 느낌이 든 게 뭐냐면 국내 콘텐츠를 내리겠다고 하면서 OTT를 쭉 이제 거론을 했는데 뭐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티빙 이렇게
국내 OTT만 거론이 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건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국내 OTT 시장 점유율 1위가 넷플릭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정작 시장 점유율 1위인 OTT 서비스는 쏙 빼놓고 그러니까요. 다른 서비스만 언급을 하면서 국내 콘텐츠 내리겠다고 이거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그야말로 뭐 핵심이 빠진 뭐 외국 서비스를 굳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국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빼니까 뭔가 지금 좀 황당한 안내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신용만 했다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거 누누TV 측의 발언 이것도 새삼 지금 소환돼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로 제발 이런 것 좀 올려달라라고 하면서 공무원 시험 강의 또 그리고 어르신들 뭐 이렇게 그 위한 강의 아니면은 예컨대 이제 뭐 검정고시 강의 네. 이런 부분 좀 올리면은 사실 무료 콘텐츠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냐. 대한민국 5천만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만 네. 이분들의 대답이 재미있는 것은 적어도 개인 창작물에 대해서는 업로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은 나는 인터넷의 로빈훗이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네네. 개인 하는 것까지 우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공룡들의 거는 우리가 좀 빼서 그냥 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올라왔는 누누TV의 사이트에서는 큰 세계적인 어떤 그 뭐 기업들의 어떤 컨텐츠는 있지만 한국에 있는 뭐 각종 학원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불법 복제물들의 유통은 옛날부터 이어져 왔지요. 당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불법 음반이나 비디오는 조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져 화면과 음질이 선명하지 않고 기계의 헤드 부분을 마모시켜 쉽게 고장나게 합니다. 또한 무단으로 복제한 불법 복사물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둑행위이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포한,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예, 옛날에 저 호환마마의 예. 저 장면. 1990년대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저게 모든 비디오 테이프 앞에 다 들어가 있었죠. 그 당시에 불법 복제 비디오 문제가 워낙에 심각해서 그때 동네마다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대여점에서도 뭐 모든 대여점이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대여점에서는 불법 복제 비디오도 같이 유통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당시 음반 그 테이프도 그 외 시내 리어카에서 테이프를 굉장히 많이 팔아가지고 뭐 길보드 차트라는 단어까지 있었고 그랬죠. 그 정도로 80년대, 90년대 테이프로 영상도 보고 음악도 들었던 시절에 불법 테이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네, VHS 비디오 시대가 이때였다면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이게 이제 사실 주춤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터넷의 불법 다운로드가 문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영광을 주신 칸 영화제와 심사위원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네, 저 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이 작가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또 화제가 됐죠. 예, 바로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우영 작가 검정 고무신이 92년부터 연재가 됐던 만화였거든요. 네. 그 만화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나중에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 영화도 됐고 여러 가지 사업이 15년간에 걸쳐서 펼쳐졌는데 정작 작가는 거의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 작가가 데이트를 하는 걸 보면서 정작 작가는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고 저작권 관련 그 분쟁, 재판 이게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심신이 굉장히 이제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그 재판부에 호소를 사망 이틀 전에 재판부에 뭐라고 호소를 했냐면 창작자의 권리를 찾게 도와달라라고 네. 호소하면서 마지막 진술이 검정 고무신은 제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유언이 된 셈이 됐습니다. 네. 이 15년 전에 잘못된 계약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검정 고무신과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70여 개가 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년 동안 돌아가신 그 고인 같은 경우에는 토탈 해가봤자 15년간 받은 저작권이 1,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만 2007년에 저작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 그 출판사와 맺은 계약이 무기한으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라고 지금 하다 보니까 네네. 결국 그 저작권이 실질적인 그로 인한 어떤 혜택이 이 유족 내지 이 그 저작권자한테 가지 않고 사실상 그 계약에 기해 가지고 계속 출판사에만 구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저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에요. 저작물 사업이 무려 77개인데 그게 넘는데 15년간 작가는 고작 1,200만 원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저작권을 해놓고 사실 초기에 저 때만 해도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불평등한 계약이 체결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요. 네네. 결국 그와 같이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 그 출판사에다가 지금 만든 캐릭터 그것을 이용해서 2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기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 계약을 해놓으니까 결국 지금으로서는 본인들로서는 내가 계약을 했는데 네.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만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법적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작권자, 원저작권자의 어떤 저작권을 좀 더 존중하는 그런 판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출판사 쪽의 입장이 궁금한데 입장이 어떤가요? 예, 출판사 쪽에서는 21세기에 어떤 작가가 대가 없이 저작권을 나눠주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출판사 쪽에서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계약에 동의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작가의 마음이 바뀐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우영 작가 측에서 계약 위반을 했다라고 작가 측의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자 박보균 장관도 해당 이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우영 작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문체부에서는 강력하게 이 2차 저작권 문제까지 살펴보고 대처를 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매절 계약의 독소 조항, 저희들이 그걸 철저히 살펴서 이 작가,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이게 공정거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거에도 지금 저작권을 영구히 양도한다거나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거나 이런 거 못하게 한다고 얘기가 과거에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뭔가 지금 빈 구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 약관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라. 공정거래위원장이 각종 출판사 등의 여러 가지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다 살펴봐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보셨듯이 이 검정 고무신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진영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젊은 층의 1,000원의 아침밥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전임자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한동훈 법무장관의 판공비 얘기 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